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제3회 필기시험인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문제 41번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번 보시죠. 41번 삼상 Y결선 30kW 460V 60Hz 정격인 유도전동기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전동기의 무부하 시 일상당 동수는 약 몇 와트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단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물었습니다. 자, 시험 결과인데요. 무부하 시험에서 인가전압이 460V일 때의 전류는 32A. 그럼 이건 무부하 전류가 되겠죠? 무부하 전류 I0는 32A가 되었고, 소비 전력은 이때 4600W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류의 전압인데 이번에는 직류 전압을 공부해 줬습니다. 직류 시험 전압을 얼마 해줬냐면 직류 시험일 때 12V의 전압을 공부해 주니까 전류가 60A 흐르네요. 그러면 이때는 직류 전압인가 할 때는 이 전동기는 RL 직렬이 있는데 뭐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리액턴스는 무시해서 R만 해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삼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의 권선이 3상이니까 Y결선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럼 여기 권선이 A상, B상, C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직류 전압을 공부해 주니까 이렇게 1상에다만 이렇게 전압을 공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전압을 직류전압 몇 볼트를 가해줬다? 직류전압 DC, 전압 V 고로 12V의 전압을 공부해 줬습니다. 12V의 전압을 공부해 줬더니 60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여기에 전류가 60A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I가 있고로 60A 흐른다. 이럴 경우에 전동기의 일상당 무부하 손실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당 동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당 동선은 약 몇 와트인가? 그럼 우선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게 RL 직렬 회로인데 직류를 공부해주면 뭐만 회로다? R만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1차 측의 권선의 저항 R1. 여기도 똑같죠? 여기 각상의 저항이 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의 상에 직류로 연결되어 있는데 12V를 공부해줬더니 전류가 60A면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항상 저항 R 값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합성저항입니다. 합성저항 R은 무엇이 된다? I분의 V가 되겠죠? 그럼 I는 60A가 흐릅니다. 60A 흐르고 전류는 12V가 되겠네요. 12V. 자,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나누면 0.25ohm이 되겠네요. 0.25ohm이 되었다. 그럼 이건 A상, B상, 2상의 저항이죠? 그럼 1상의 저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상의 저항 R1 값은 바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R가 되어서 얼마가 됐다? 0.1ohm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구했고, 그럼 1상의 동선을 구하는 것이니까 항상 동선은 여기서 무부하 시험을 해서 지금 동선을 전류를 보니까 460V를 공부해 줄 때 전류가 32A가 흐르는데 이게 32A가 무부하 전류거든요. 그럼 일상당 무부하 시의 동선을 구하는 것이니까 일상당 무부하 시 동선 P0 일상당 동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상당 동선은 어떻게 되느냐? 1차 측의 동선. 얘는 어떻게 된다? 일상이니까 I0의 제곱 곱하기 R1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일상당 무부하 시의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부하일 때 전류가 얼마였습니까? 무부하 전류가 32A죠? 그럼 32A의 제곱. 32A의 제곱 곱하기 일상의 전류가 0.1ohm이 되었죠? 이걸 구해보십시오. 32의 제곱하면은 이것은 1020 정도가 됩니다. 1020 정도가 되거든요. 1020.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24가 되는데 곱하기 0.15니까 얼마가 된다? 102.4W가 되겠네요. 102.4W. 소수점 무시한다 했으니까 무시하면은 약 102W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무부하 동선은 102W가 되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1번이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2번 보십니다.
임피던스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탈락되었을 때 그 탈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물었네요. 임피던스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얘기했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의미는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준 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그럼 분자분모를 똑같이 무엇으로 나눠주면은 임피던스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전격 전류 I가 남고 여기는 임피던스 Z분의 V가 되겠죠. 곱하기 100. 이것이 무엇이 된다? 전압을 공급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니까 이게 탈락 전류가 되거든요. 이것은 전격 전류.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다시 뭐로 쓸 수 있다? 탈락 전류 IS와 전격 전류 IN의 B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 원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100분율로 표시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인데 다시 쓰면 무엇이 된다? 탈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탈락 전류 관한 얘기인데요. 그럼 탈락 전류 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탈락 전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탈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탈락 전류 IS 값은 어떻게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지금 몇 프로라고 주었습니까? 4%라고 주었죠? 그럼 여기다 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이 되네요. 그럼 100을 4로 나누니까 25가 되겠네요. 25배. 그래서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 25배의 탈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3번에 있네요. 3번 25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십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삼상 유도전동기라.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우리는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를 보시면은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라는 것은 토크에다 타우에다가 S를 첨부시킵니다. 이게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이거든요.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는 2차 입력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2차 입력이다 여기다 어떤 정수를 곱해줘야 되는데요. 동기속도와 정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정수를 전부 다 1로 쓴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게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다? 2차 입력과 같다고 표시한 것. 원래는 토크는 유도전동의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수들은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토크를 2차 입력과 같다고 표시한 이 토크를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2차 입력을 구해보면 얘가 얼마가 된다? 우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R1 플러스 S분지 R2의 1차로 환산. 항상 1차 측의 저항과 2차 측의 저항을 더해줄 때는 환산해야 됩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했다는 뜻입니다. 프라임에서 R1 플러스 S분의 R2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분의 V1의 제곱 곱하기 S분의 R2. 이것이 S2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라는 얘기입니다.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그래서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는 원래는 토크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다? 유도전동의 토크는 공급전압인데 이게 1차 공급전압이 무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 모든 토크는 유도전동의 토크는 어떻게 된다? 유도전동의 토크는 결과적으로 1차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전부하 운전할 때든 기동할 때든 이런 토크는 전부 다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우리는 대입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뭘 그래프를 그리느냐? 슬립 S가 변화할 때 슬립 S가 기동시가 1입니다. S 이꼬르 1이가 기동시고 S가 이꼬르 얼마일 때? S가 이꼬르 예를 들어서 0일 때가 무엇이 된다? 무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S는 기동에서부터 쭉 변화해서 0가량 변화될 때 이때의 토크 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해서 0을 넣어줄 때 토크 특성 호수는 그럼 어떻게 된다?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타우 S라고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도 똑같이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타우 S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요 토크를 뭐라 한다? 이게 최대 토크라고 씁니다.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 타우 S의 맥시멈. 그럼 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을 SM으로 써서 최대 토크 발생하는 토크 SM 또는 ST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ST.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맥시멈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S가 있고 0일 때이며 S가 0일 때는 토크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정격 운전할 때, 그럼 슬립이 예를 들어서 S이다. S가 뭐 예를 들어서 0.05 있다. 이때의 토크를 뭐라고 한다? 이게 정격 토크 타우 S 노말 쓰는 것이죠. 여기가 기동 토크 타우 S, S에서 스타트할 때의 토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먼저 보냐면은 이 토크가 최대일 때, 그럼 이것을 S로 미분해서 0을 놓으면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먼저 나옵니다.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을 ST로도 쓰고 SM으로도 쓰거든요. SM. 이게 무엇이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다. 그럼 이것은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이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해서 R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은 항상 2차측 저항에 환산은 2차측 저항에 비례한다. 그냥 환산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럼 2차측의 정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할 때 2차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 최대 토크는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축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2차측의 저항을 증가하면 이렇게 이동해서 최대 토크의 크기는 불변이면서 기동 토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토크를 어떻게 하나요? 최대 토크, 요 최대 토크를 구하면 요 SM을 여기다 대입해 준 것입니다. 여기다 여기 S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은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최대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를 타우 S 맥시멈이라고 쓰는데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2 R1 플러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는 뭐와 관계가 없다? 최대 토크는 2차측 저항의 R2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대 토크는 2차측 저항 R2와는 어떻다? 무관하더라. 그래서 이 최대 토크를 뭐라고 한다? 정동 토크라고 쓰는 것입니다. 2차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최대 토크가 이렇게 위치가 변화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크기는 변하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만 변하지. 최대 토크를 2차측의 저항을 증가시킬 때 토크, 최대 토크는 항상 이렇게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토크는 2차측 저항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유도전등의 모든 특성을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최대 토크는 슬립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최대 토크는 무엇과? 전압의 지급에 비례하는 것이지 슬립에 반비례하는 건 아니죠. 슬립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슬립과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관계가 없고 2번, 기동 토크는 전압의 2승에 비례한다. 전압의 2승에 비례하는 것은 기동 토크든 전방 토크든 항상 유도전등의 토크는 무엇에 비례한다? 전압의 지급에 비례한다고 쓴 것입니다. 그럼 2번이 이게 반응편이 되네요. 반응편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었네요. 3번 보실까요?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반비례한다. 최대 토크는 2차 측 저항과 무관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틀렸죠? 기동 토크는 전압의 2승에 반비례한다. 기동 토크도 언제나 유도전등의 토크는 전압의 몇 승에 제곱에 비례해야 됩니다. 근데 반비례한다에 틀렸죠. 다 틀리고 답은 몇 번이 되었다? 2번만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 44번 문제 보십니다. 삼상 유도전등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 유도전등의 회전 속도를 보시면은 유도전등의 회전 속도를 n이라고 썼을 때 회전 속도는 무엇이 된다? 동기속도 NUS에다 1-S. 이게 유도전등의 회전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 회전 속도. 그럼 이것은 동기속도가 되는 것인데 동기속도는 언제나 무엇이다? P분의 120 F가 되겠죠? 이것이 유도전등의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등의 이 속도를 컨트롤, 제어하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슬립, 주파수, 국수, 이 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등의 속도 제어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슬립을 변환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다? 1차 전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공급전압을 변화시켜줄 때 속도를, 슬립이 변화해서 속도를 재는 1차 전압제어가 있고 1차 전압제어. 이것은 뭐에 응용하는 문제냐면 토크는 무엇에 비례한다? 유도전등의 토크는 1차 공급전압에 비례한다는 이것을 응용해서 전압을 변환시켜주면
토르크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립이 변화해서 속도가 변화된다 해서 1차 전압 제어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슬립을 변화시켜주는 방법에는 두 번째로 2차 저항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자 2차 측에다 정을 변화시켜주면 슬립이 변화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저항 제어라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로 여기서 이 주파수를 변화시켜주는데 이게 1차 궁극전압의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주파수 제어라고도 씁니다. 1차 주파수 제어. 그냥 주파수 제어에도 전부 다 1차 주파수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1차 주파수 제어. 네 번째로 이 국수를 변환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국수 변환법이라고 씁니다. 국수 변환에 의한 제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국수 변환의 일종인 종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대의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종속으로 연결했다 해서 종속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종속법. 여섯 번째로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한 속도 제어법이 2차 여자 제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여자 제어. 2차 여자 제어라는 것은 회전자 2차 측에다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서 슬립을 변환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2차 여자 제어법이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2차 측에다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줘서 속도를 제어한다. 주파수 전압 공급. 2차 회전자에다 슬립 주파수 전압 EC라는 컨트롤 전압을 이걸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데, 이 전압을 조정해 주는데 위상의 관계에 의해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제어법은 속도도 제어하지만 역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역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제어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여자 제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2차 여자 제어법이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한 제어법인데 항상 권선행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보실까요? 보기를 보시면은 1번 국수 변환법, 국수 변환에 의한 제어법이 있다는 거 맞죠? 2번 1차 여자 제어. 1차 여자 제어는 그렇습니다. 항상 2차 측에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2차라는 얘기가 있지 1차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잘못됐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이거 알아두시죠? 다음에 2차 회전자 측의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는 2차 저항 제어가 있는데 이건 비대추이를 응용한 것입니다. 2차 저항 제어는 비대추이의 원리를 응용했다. 그렇게 알아두시죠? 1차 주파수 제어. 공급전원의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제어는 1차 주파수 제어라는 게 있죠. 이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제어하는데 공급전원의 주파수이니까 1차 주파수 제어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3, 4번을 맞고 1차 여자 제한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5번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kW, 전부와트의 슬립이 5%라고 하면은 2차 동선은 약 몇 kW인가? 출력이 10kW이다.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는데 어드미턴스 이렇게 앞으로 빼내면 좋죠. 간이 등가 회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여자 유도전동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드미턴스. 이게 1차 측의 권선의 저항과 1차 권선의 저항과 루설 리액턴스 X1이 됩니다. 이게 1차 공급전압이 되죠. 이게 회전자 2차 측이 있습니다. 회전자의 등가 회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저항과 리액턴스와 등가 저항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권선의 저항, 리액턴스 XS2, 2차 측의 리액턴스, 이게 등가 저항 R라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측의 I2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2차 회전자가 되는데 이게 회전자 2차 측이 되거든요. 회전자 2차 측에서 우리는 비례 관계를 봅니다.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출력이요.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2차 동선이며 동선과 출력을 합해주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 관계가 있죠. 2차 입력 P2와 출력, 기계적 출력 P0와 2차 동선 P2C의 B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회전자 2차 측에 대한 비례 관계이거든요. 그럼 2차 입력 대 출력 대 2차 동선의 B는 얼마이다?
1대 1-S 대 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력이 1일 때 입력해서 슬립을 빼주면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 슬립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뭘 주어지냐면은 출력과 슬립이 주어지고 2차 동선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 대 얘의 B를 가지고 슬립 S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립이 주어졌으니까 2차 동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개만 빼내면은 P0 출력 대 2차 동선 P2C의 B는 무엇이 된다? 1-S 대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이것 곱하기 출력 곱하기 슬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동선 P2C는 무엇이 됩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 이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니까 S 곱하기 P2를 무엇으로? 1-S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모든 값 줄였죠? 슬립은 5%라고 했으니까 5%는 0.05가 되었고 출력은 원래는 이건 정격 출력인데 이게 기계적 출력입니다. 기계손을 주어지면 이 정격 출력에서 기계손을 빼줘야 되는데 기계손을 안 주어지면 항상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같다? 기계적 출력과 정격 출력은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 2차 P0입니다. P0 이건 2차 이건 입력이고 P0가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P0는 10kW가 됐죠? 10kW. 10kW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1- 슬립 0.05를 빼주면 되겠죠? 0.05.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0.5가 되네요. 0.5를 0.95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0.5를 0.9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그것은 약 0.526 정도가 되겠네요. 약 0.526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이게 2차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동선은 약 얼마이다? 0.526 킬로와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6번 보시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단중 파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단중 파권에 해당되는 것은 물었습니다. 전기자의 권선법에는 일반적으로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직류발전기, 직류기 똑같습니다.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모두 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에는 무엇이 있다? 번째로 고상권을 사용하며 환상권이 있는데 환상권 안 씁니다. 고상권, 두 번째로 폐로권, 닫혀있다 해서 폐로권이라고 씁니다. 폐로권, 세 번째로 이층권을 씁니다. 여기 의미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무슨 권과? 권선을 감는 모양에 대해서 중첩되어 감았다 해서 중권과 파도 모양을 감았다, 파권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이럴 때 얘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권일 경우에 병렬 해로수가 나오거든요. 병렬 해로수. 병렬 해로의 수를 A로 쓰거든요. 그럼 병렬 해로수는 항상 중권일 때는 국수 P와 같습니다. 병렬 해로수 A는 무엇과 같다? 국수 P와 같다. 파권일 때는 병렬 해로수는 언제나 둘이 되는 것입니다. 2가 된다. 보편적으로 국수는 4극, 6극, 8극을 쓰기 때문에 병렬 해로수가 중권일 때 많아집니다. 국수이기 때문에 많아지고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압, 전류. 병렬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압은 저전압이 되고 저전압 반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병렬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전압 병렬 횟수가 많아지니까 전류는 대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파권일 때는 전압은 높습니다. 직렬로 많이 연결했기 때문에 고전압이 발생되며 전류는 역으로 소전류가 됩니다. 출력은 동일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압전류 관계가 있고 브러시수가 있는데 브러시수에는 어떻게 되냐? 브러시수를 B라고 할 때 브러시수는 항상 중권일 때는 국수 P와 같습니다. 파권일 때는 국수 P와 같이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둘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이 된다. 그래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둘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귀납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납. 전압을 균등하게 해주는 환, 귀납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팝콘에서는 귀납판이 필요합니다. 병렬 횟수가 많아서 각 병렬 회로에 전압을 같게 만드는 링을 귀납판이라고 쓰는데 중권일 땐 필요하고 얘는 불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팝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팝콘은 어떻게 된다? 전압은 높고 저희는 소전류의 유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압 소전류의 유효다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몇 번이 있습니까? 저희는 3번에 있죠? 예. 단중 팝콘에 해당되는 것은 고전압 소전류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7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 정류기용 변압기의 2차 측의 결선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선 정류기는 직류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교류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직류를 만들어주는데 맥동률이 적어야 좋습니다. 맥동률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는 것이 맥동률인데 그 맥동률이 적은 게 좋거든요. 맥동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를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량이 클 경우에는 상수는 육상을 많이 공급받습니다. 육상. 그래서 육상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며 육상 전원을 공급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육상은 상수 변환에 의해서 이중 Y와 이중 델타 결선이 있는데 수은 정류기에는 이중 델타 결선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델타라는 것은 변압기 1차 측이 예를 들어서 Y결선이다. 1차 측이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2차 측은 이중 Y결선이라는 것은 2차 측의 결선이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A상, B상, C상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이중이니까 A상, B상, C상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이 바로 이중 Y결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류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직류값도 큰 전압을 얻어낼 수 있으며 맥동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수 변환에서 이게 이중 Y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 Y결선이다. 그죠? 성형결선, Y결선.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정류기에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정류기 수은 정류기에다 전원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된다?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해주게 되면은 아주 맥동률이 작은 양호한 직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수은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해줄 때 입력 전원은 어느 것이 가장 좋다? 육상이며 이중 성형, Y결선을 성형이라고 쓰죠. 이중 성형결선이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중 Y결선의 결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8번 보십니다. 자기용량이 3kVA, 3000에서 100V의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할 때 그 부하용량은 이렇게 물었네요. 여기서 3000 대 100이라는 얘기는 단상 변압기의 문제입니다. 단상 변압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단상 변압기 원래 1차 측에 건설이 이렇게 있죠? 그럴 때 2차 측에 이렇게 전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1차 측이 얼마를 가할 때 1차 측이 3000V를 가해줄 때 1차 공급 전압이 3000V일 때 2차 측의 전압이 얼마이다? 이 2차 측 전압이 얼마이다? 100V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곤수비를 얘기하거든요. 1차 측 전압 대 2차 측 전압의 B가 무엇이 됐다? 이 B가 3000 대 100인 이런 단상 변압기입니다. 이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결선했다. 그럼 승합기로 결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줄 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3000V를 공급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럼 이게 뭐가 됐다? 단권 변압기로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본선에 여기다 로측 전압이라고 해서 V 로측 전압이라고 해서 3000V로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 여기 2로서 이것은 100V가 나오는 것이죠. 100V. 그럼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줄 땐 이렇게 공급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다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준다. 그럼 여기 부하의 전압이 이게 하이측 전압이 되거든요. 승합이 되기 때문에 하이측 전압이 되어서 이게 얼마가 됐다? V 하이측은 여기 3000에다가 100을 더해주니까 3100V가 됐네요. 자,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승합용 탄상 변압기를 승합용 단권 변압기로 쓸 때 이 부하의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탄상 변압기 용량이 얼마 있다? 이 탄상 변압기 용량, 전격 용량이 얼마 있다? 3kVA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3kVA이거든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이렇게 씁니다. 부하 용량 대 자기 용량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식을 알아두십시오. 부하 용량을 W로 쓰고 자기 용량을 P로 써보겠습니다. P로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용량 VH 하이측 전압분의 VH 하이측 전압 마이너스 V로 측의 전압이다. 이것이 단권 변압기에 대한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입니다. W 대 P, B는 VH 하이측 전압과 하이측 전압 마이너스 로 측입니다. 이 단권 변압기는 승합용도 있고 강합용도 있거든요. 그럼 승합용이든 강합용이든 부하 용량 대 자기 용량의 비는 무엇이 된다? 하이측 전압 대 하이측 전압 마이너스 로 측의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하 용량을 구했으니까 넘어오고 여기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부하 용량은 얼마이냐? 부하 용량 W 썼을 때 부하 용량 무엇이 된다? 나왔으니까 여기로 가서 곱해주면 되죠? 자기 용량 P에다 뭘 곱해줍니까? VH분의 VH 마이너스 VL분의 VH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기 용량은 3kVA라고 썼고 하이측은 3100V가 됐죠? 3100V가 됐고 로측을 빼주면 로측은 3000V이죠? 3000V분의 하이측은 3100이 됐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100에서 3000을 빼주니까 100분의 3100이니까 31이 되네요. 이걸 계산하면 31. 3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93kVA 되겠네요. 그래서 3kVA의 탄상 변압기를 갖고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이다? 93kV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은 93kVA.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3번에 주어져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9번 보십니다.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SCR. SCR은 이렇게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SCR입니다.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라 해서 반도체 소장, 사이리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SCR입니다. SCR의 구조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4층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P형 반도체, 전위장벽, N형 반도체, 전위장벽, P형 반도체 이렇게 해서 PN 이렇게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여기를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극점, 문극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순방향의 전압을 공급해줘도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순방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줘도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를 수 없거든요. 부하를 연결했고 여기를 캐소드, 여기를 부하장 R을 썼다. 이렇게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아줘도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 전원을 공급했을 때 여기 전위장벽이 무너지고 전위장벽이 무너지는데 여기를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 전위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게이트 단자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해서 이걸 게이트 단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SCR의 실제 구조는 이렇게 P형, N형, P형, N형 4층 구조이며 단자가 에노드, 양극점과 음극점과 게이트 단자 이렇게 3단자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여기서 스위치를 한번 딱 닫으면은 도통이 되겠죠. 도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스위치를 열어줘도 계속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한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단자는 오프를 해도 여기에 전원은 계속해서 공급되는데 이 온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전류를 가장 작은 전류를 뭐라 한다? 온 상태를 유지 전류라고 쓰는 것입니다. 유지 전류. 이 에노드에서 양극점에서 음극점으로 흐르는 전류, 유지 전류 이하가 될 때 여기서는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 SCR은 단일 방향, 한쪽 방향만 전류가 흐릅니다. 단일 방향 3단자 소자이다. 하나, 둘, 셋, 3단자 소자이며 구조는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SCR은 기능이 무엇이냐? 이 기능은
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류, 교류를 여기다 직류를 가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류를 가해주는 것이다. 교류를 가해주면 교류의 전원을 무엇으로?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 역할을 해주며 정류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 이 공급되는 이 전압의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 게이트의 전원을 언제 공급해주냐 해서 전압을 컨트롤, 제어했다. 이거 전압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죠. 전압.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 이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하면서 스위칭, 온오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SCR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아주 초만한 전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여기에 전력은 대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직류교류 대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대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이게 SCR의 특징이며, 이런 심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 SCR의 도교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여기가 에노드 양극점이며 여기가 캐소드 음극점이며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게이트 단자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게이트에서 단일 방향 3단자 소자, 이것을 SCR의 심볼 도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3단자 소자이다. 맞죠? 단자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단자 소자 맞습니다. 맞고, 2번 전류는 에노이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 그렇죠? 전류는 이게 양극점에서 음극점 이렇게 흐른다. 여기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또 흐른다. 맞죠? 3번 소형의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이건 틀렸네요. 소형 전력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전원에 의해서 여기에 대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력을 제어하는 것이지 소형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스위칭은 고주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파수를 스위칭 작용은 맞습니다만은 소형 전력을 다룬다는 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보시면은 도통에서 순방향 에노드의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유리전류 이하로 되면은 SCR은 무엇이 된다? 오픈 상태, 차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리전류 이하가 됐을 때, 여기 에노드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유리전류 이하가 됐을 때 얘는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이트는 턴 온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오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여기 에노드에 이 흐르는 전류가 유리전류,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류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오프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0번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물었네요. 기동이라. 항상 전동기의 기동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기동. 기동 시에는 언제나 기동 토크는 커야 됩니다.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시에는 큰 전류가 흐르거든요. 기동 전류를 제한해 주는 게 바로 기동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전동기들의 기동법이거든요. 그러면 직류 분권 전동기라고 조져 있는데, 직류 분권 전동기 이렇게 조져 있죠?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여기에 계좌권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자권선이 무엇을? 직류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동저항을 연결하고, 계좌권선에 여기다 속도를 재우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하나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분권 전동기의 결손도라고 볼 수 있겠죠? 등가위로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직류전압을 공급해주면 여기 전류 흘러가겠죠? 이게 입력전류 I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전류 IA,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계좌전류 IF가 됩니다. 여기 자체의 계좌원선의 저항 RF가 있고, 이게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 RF라고 쓸 수 있습니다. RF. 이거 가변저항입니다. 여기는 기동저항이라 해서 RS를 씁니다. 가변저항이죠. 전기자 권선의 자체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값은 어떻게 되냐? 요걸 물었는데 이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죠. 이게 전동기인데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고 기동할 때, 기동전류를 어떻게 하냐? 기동할 때 요 전류는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냥 기동하면은 역기전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대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요 저항값, 기동저항은 어떻게 놓는다? 기동저항값 RUS는 기동시에 얘는 어떻게 놓는다?
최대로 놓습니다. 최대. 그래서 이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자곤선에 연결된 이 저항 RF는 어떻게 되냐? RF는 여기에서 자속이 이 전류에 비례하며 이 자속이 커야만이 이 전동기의 토크, 이 직류 전동기의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타우는 언제나 오메가분의 P가 되거든요. P. 예, P는 무엇이 된다? 각속도 오메가분의 P는 2 곱하기 IA가 되는데 E는 자속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속의 비례이기 때문에 자속이 커야만 어떻게 된다? 기동 토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속을 크게 하려면 이 전류가 커야 되겠죠. 이 전류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이 저항값은 작게 해줘야 되죠. 최소 0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저항 RS는 최대 계자 권선에 연결되는 계자 저항값은 어떻게 놓는다? 계자저항 RF는 0으로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자저항을 물었기 때문에 계자저항은 0으로 놓는다, 0으로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끊어둔다 아니죠? 최대로 해준다 아니죠? 0으로 해둔다. 그래서 0, 그래서 3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중의로 해준다. 가운데 중간 정확하게 놓는다. 그거 틀렸죠? 네. 0으로 최소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류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대되면 자속이 최대가 돼서 기동 토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1번 공급전압이 일정하고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동기전동기에서 위상특성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일명 V곡선이라고 쓰는데요. 위상특성곡선. 일명 모양이 V자 모양이다 해서 V곡선이라고 씁니다. V곡선은 여기에 종축은 전기자 전류를, 횡축은 여자 전류를 놓습니다. 여기는 여자 전류를 놓고 일명 계자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씁니다. 여기는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전기자 전류. IA를 놓았습니다. 자, 이럴 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 P는 어떻게 된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 P는 루트 3 VI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출력이 일정합니다. 부하의 크기를 일정하게 놓고 이게 일정하고 이게 일정하고 요 공급전압이 일정하거든요. 그럼 일정한 상태에서 무엇이 변하면은 요 여자 전류 IF를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IF. 이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주면은 요 역률이 변합니다. 요 역률이 변함과 아울러서 얘가 변함과 아울러서 이 전류의 위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위상이 변한다 해서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변한다 해서 위상 특성 곡선 또는 모양이 V자 모양이 생긴다 해서 V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률의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역률 1일 때를 한번 놓고 보면은 여기가 역률 1일 때다. 역률 1일 때 이때 전류는 전기자 전류는 최소화 됩니다. 역률 1이면 이 전류가 최소화 되겠죠? 이게 1일 때 전류는 최소화 되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역률 1일 때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역률 관계인데 이 전류가 최소일 때 어떻게 된다? 이 전류가 최소일 때 이때가 무엇이 된다? 이때가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어느 때이다? 1일 때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역률이 최대일 때 전류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기자 전류 크기거든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화됐다. 자, 그럼 역률이 1인 상태에서 요 여자 전류, 즉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이때가 부족 여자라고 씁니다. 역률이 1인 상태보다 여기 크기가 예를 들어서 50A다. 그럼 50A보다 적으면 이때의 여자를 무슨 여자라? 부족 여자라. 그럼 이 동기전동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은 전기자의 전류가 요 전류가 전압 V보다 어떻게 되냐?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뒤진 전류가 흐른다. 뒤진 전류가 흐르니까 이때는 무슨 작용을 한다? 이 동기전동기가 리액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리액터 역할을 해주고, 자,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때는 과여자라고 씁니다. 과여자.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줬다. 과여자. 그럼 과여자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전기자 전류인데 전기자 전류, 동기전동기 전기자 전류가 위상이 앞선 전류가 됩니다.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흐르더라.
앞선 전류가 흐르면서 그럼 이때는 무슨 작용을 한다? 이때는 이 전동기가 콘덴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위전동기를 송전선로에 연결해서 여자 전류만 조절하면은 부족 여자로 하면은 리액터로도 되고, 그러면 리액터로 되면은 일반적으로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자기여자 현상 이런 것을 방지할 때 리액터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리액터 역할도 하고, 부하가 많을 때는 용률이 좀 뒤지거든요. 뒤진 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 역할도 해주는 이런 두 가지 작용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기 조상 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용률이 1인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줬다 했습니다. 그럼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전자 전류는 크기가 증가하겠죠? 전자 전류 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인 상태보다 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는 증가하고, 이때의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률이 1인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과여자시키면은, 증가시켜주면은 앞선 전류가 흐르며 전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용률이 1일 때가 최소이니까 이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류는 증가하며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용률은 지지고, 지지니까 틀렸습니다. 무조건 앞서야 되니까, 앞선 전류가 흐르니까 지졌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도 지지고도 틀렸죠? 세 번째, 용률은 앞서고, 그럼 맞죠? 앞선 전류가 흐르며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 용률이 1일 때가 최소인데 그보다 더 감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럼 4번, 용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1일 때보다 이 전류가 커지는 것이죠. 증가한다. 그래서 바른 답은 몇 번이 됐다? 4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2번 문제 보십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은 이렇게 물었네요. 원래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이렇게도 묻고, 여기서는 특성 곡선은 어떤 곡선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단락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기기에서 단락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단락비를 KS라고 쓰는데, 단락비 KS는 하나의 B를 얘기합니다. 뭐의 B다? 동기발전기의 계도전류의 B입니다. 계도전류의 B인데 무슨 계도전류의 B냐면, 하나는 IF-S분의, 하나는 IF-0가 됩니다. S는 이게 단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IF-S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계도전류이거든요. 그럼 이건 단락이 되기 때문에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도전류입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한다 해서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도전류와, 이건 제로는 이게 무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무부하 유기전류기와 전격 전압이 같아지는 계도전류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 계도전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B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쓰는데, 이 단락비를 산출해 보면 무엇이 된다? 단락비는 ZS의 플라임에 역수화되며 뭐에 반비례한다? ZS의 동기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게 단락비다. 이 단락비를 구하려면 무슨 시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게 삼상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단락 시험이 필요하고, 그럼 단락 시험을 필요하면 단락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을 하면은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곡선이 된다? 여기에 계전류 IF를 놓고, 여기는 두 가지를 놓습니다. 전압 V와 물론 기력 E와 단락 전류 IS 이렇게 놓고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은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된다? 단락 전류는 계도전류를 증가시키면 단락 전류는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시험을 했을 때 단락 전류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삼상 단락 곡선이 됩니다. IS는 무엇이 된다? 단락 곡선 IS는 무엇이 된다? ZS분의 일상의 기준으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 곡선은 곡선이 나오지만 직선이 되고, 이게 단락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무부하 포화 특성 곡선이라고 쓰는데, 무부하 특성 곡선은 항상 유기전력 2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기전력 2는 무엇에 비례한다? 항상 기전력 2는 자속에 비례하고 자속은 계도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 곡선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계 되면 포화라고 하죠. 포화. 그래서 이걸 무부하 포화 특성 곡선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기전력 2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단락 B를 산출하게 되면 무슨 시험을 해야 된다? 삼상 단락 시험과 무부하 포화 시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된다? 이게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 쓰는 것이며, 3상 단락 곡선. 그리고 요 그림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씁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 그래서 단락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특성 곡선은 3상 단락 곡선과 무부하 특성 곡선을 그려야만이 뭘 구할 수 있다. 단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 곡선을 그리면 뭘 구할 수 있다. 이 동기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피던스를 산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단락비와 동기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곡선은 무슨 곡선이다? 3상 단락 곡선과 무부하 특성 곡선이 필요하다. 보기를 보실까요? 부하포 곡선 틀렸죠? 무부하가 되니까 틀렸고, 3상 단락 곡선, 단상 단락 곡선 아니죠. 3상 단락 곡선입니다. 그리고 틀렸고, 3번 무부하 포화 곡선. 이게 무부하 포화 곡선이죠.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포화한다 해서 포화 특성 곡선 이렇게 4개입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과 3상 단락 곡선. 그러면 3번이 바른 표현이 되네요. 무부하 포화한다 해서 포화 특성 곡선 또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듣습니다. 곡선과 무엇이 필요하다? 3상 단락 곡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5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3번 보시겠습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어느 것이 적당한가? 변압기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됐을 때 그 내부 고장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개전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유효한 개전기는 비율차동 개전기라는 것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클 때는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줘졌죠? 변압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1차는 델타 결선이에요. 2차는 스타 결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유입 전류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유출원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 뭘 설치해서? CT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CT, 1차 측에 CT 하나, 2차 측에도 CT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CT를 연결해서 뭘 연결한다? 여기다 87T라는 개전기를 하나 설치합니다. 이 개전기가 무엇이다? 이것은 T는 이게 변압기 보험, 트랜스포머에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87번이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압기 보용 이게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됩니다. 이 87번 넘버가 비율 차동 개전기인데 여기에 CT1과 CT2를 연결해서 여기가 정상적일 때는 이 1차 측의 전류 I1과 2차 측의 전류 BI2가 일정한 비율을 갖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고장이 생겼다. 뭐 일선이 지락이 생겼다든가 또는 상간 단락, 층간 단락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전류에 차가 생기거든요. 이 전류에 차가 생기면 여기 전류에 차가 생깁니다. 이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개전기를 비율 차동 개전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의 보호용으로서 가장 유효한 장치는 비율 차동 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방향 개전기. 이것은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장치입니다. 온도 개전기도 아니고 접지 개전기 아니고 비율 차동 개전기. 이 비율 차동 개전기가 바로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부터 보호장치로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54번 문제 보십니다. 징유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 계자곤선이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를 물었습니다. 계자곤선의 저항이 증가한다. 분권 전동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분권 전동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무엇과? 여기에 전기다와 이것이 계자곤선이 어떻게 이렇게 병렬로 접속된 것이 바로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급전압 V 플러스 마이너스의 직류전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전류 흘러가죠. 이게 입력 전류 I가 되고 여기가 전기자 전류 IA, 여기가 계자 전류 IF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죠. 부하 로드라고 쓰는 겁니다. 부하. 여기는 RF의 계자 혼선의 직렬로 연결된 외부의 저항입니다. 여기 전기자 혼선의 저항이 있죠. RA. 이 전동기의 부하를 회전시켜주는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 속도는 직류 전동의 회전 속도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유기전력 2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기전력 2가 전기자가 회전하게 되면은 속도 n으로 회전하게 되면 무엇이 나온다? 여기서 역기전력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역기전력 2에 의해서 속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속도는 회전 속도는 산출해 줘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회전 속도 n은 무엇이 된다?
K, 하나의 비례상수입니다. K. 자속 Y에는 반비례오고,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 Y의 반비례오고, 무엇에? 기절력 2의 비례입니다. 2가 무엇이다? 여기서 항상 역기절력 2라는 것은 공급전압에서 이 전압강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기절력 2는 공급전압에서 뭘 빼준다? 전압강화 IA, RA를 빼주면 이게 역기절력 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류전동의 회전 속도가 되거든요. 속도. 자,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고 쓰느냐? 계작원선의 이 저항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운전 중에 계작원선의 저항을 증가할 때, 그럼 이 저항이 증가했다?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류가 감소겠죠? 전류가 감소입니다. 그럼 전류가 감소하니까 이 자속 파이는 언제나 무엇에 비례한다? 계작원선에서 발생하는 계자 자속은 어떻게 된다? 계자전류 IF에 비례하거든요. IF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계작원선의 저항이 증가하니까 계자전류가 감소고,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하죠? 자,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소했다. 자속이 계자자속이 감소하면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하겠네요. 빨라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작원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자속이 감소해서 속도는 빨라진다, 증가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 55번 보시겠습니다.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물었네요. 안정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이라. 그럼 우선 안정도 향상책이라는 것이 있죠. 과도 안정도나 정태 안정도는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이 안정도 향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도, 동기기의 안정도 향상책. 안정도를 높게 하는 방법을 안정도 향상책이라고 쓰는데, 안정도 향상책의 대표적인 것이 단락비를 크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락비 클 것. 단락비가 큰 기계는 안정도가 높아지고,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고 아주 좋은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단락비가 커야 되며, 단락비가 크면 단락비는 KS라고 쓰는데, KS는 무엇과?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와 반비례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야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 작을 것. 동기 임피던스는 작은데 여기서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하면 역상과 영상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동기 임피던스와 역의 관계인 역상 임피던스와 영상 임피던스 또는 리액턴스라고도 씁니다.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임피던스는 커야 됩니다. 이해와 반대의 역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클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소극 여자 방식 채택. 소극 여자 방식이라는 것은 부하가 증가하면 신속하게 여자 조직을 증가시켜서 난조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극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안정도 향상책의 유효죠. 그 다음에 조속기 동작은 신속해야 됩니다. 조속기 동작 신속할 것. 조속기는 발전기면 발전기,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 동작을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신속하게 유량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토크를 향상시켜서 그렇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속기 동작 신속할 것. 첫 번째로 관성 모멘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성 모멘트는 큰 것이 좋습니다. 관성 모멘트 클 것.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이 휠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동기기의 안정도 향상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단락비 크게 한다. 맞죠? 단락비 클 것. 2번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맞죠?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맞고 3번 회전부의 관성을 적게 한다. 틀렸네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야 되는데 관성을 작게 만듭니다.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부의 관성을 작게 한다는 3번이 잘못됐네요. 4번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는 크게 한다. 이 역상과 영상은 이 동기 임피던스와 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커야 되는 것입니다. 클 것.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6번 보십니다.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것들인데요.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들을 보시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우선 반발 기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 그다음에 많이는 안 쓰지만 반발 유도형도 있습니다. 반발 유도형. 두 번째로 콘덴사 기동형. 세 번째로 분산 기동형. 네 번째로 세이딩 코일형 이렇게 나눠지죠. 코일형. 물론 콘덴사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의 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반발 유도형을 물었는데 반발 유도형이라는 것은 회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발 유도형입니다. 반발 유도형의 회전자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 회전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에 홈을 냈는데 홈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다 권선을 배열했는데 여기에 전기자 권선이라는 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이 있고 여기에 안쪽에 농형 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농형 권선 이렇게 2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을 전기자 권선, 그리고 이것을 농형 권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농형 권선. 그러면 이 전기자 권선은 기동할 때 여기서 전류가 기동 전류에서 기동 특성을 여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동할 때 흐르는 권선이 전류 흐르는 권선이 전기자 권선이며 문제를 할 때는 농형 권선 여기서 전류 흘러나와서 이게 농형 권선이 운전 권선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운전 여기는 기동 역할을 해주는 권선이다. 그러면 이 반발 유도형과 반발 기동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반발 기동형은 전기자를 단락하는 브러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유도형은 이렇게 전기자와 농형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도형은 이 기동형에 비해서 특성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도형은 기동형과 유도형 볼 때 유도형은 어떤 특성이 있다? 1번 기동 토크는 작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기동 토크는 작아요. 좀 뭐보다 기동형보다는 기동 토크가 작고, 두 번째로 효율도 전부와 운전 효율도 낮습니다. 전부와 운전 효율이 낮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역률이 좋아집니다. 무엇이? 유도형은 기동형에 비해서 역률이 좋다. 역률 양호한 편이다. 이거. 오고, 네 번째로 부하가 변할 때 속도 변동은 큽니다. 속도 변화가 좀 크다. 이런 것이 반발 유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동 토크는 기동형보다 작고 부하의 효율은 낮으며 역률은 좀 좋은 편입니다. 좋고 속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역률이 반발 기동형보다 나쁘다. 역률은 양호하다 했습니다. 좋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동 토크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 작았죠? 네, 작으니까 틀렸고, 전부하 효율은 반발 전동기보다 좋다. 효율이 나쁩니다. 낮아요. 근데 좋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 틀렸네요. 그럼 4번 속도의 변화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 그렇죠? 속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발음 표현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7번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러네요.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권선형과 농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농형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구조가 간결하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농형을 쓰거든요.
근데 농용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용의 맹점은 기동 시에 기동 용량이 커집니다. 즉 기동 전류가 커지고 토크는 작거든요. 그래서 그 농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와 신구용이 있는데 이중 농용과 일반 농용과의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라는 건 이게 이중 농용입니다.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라. 말 그대로 이중 농용이라는 것은 회전자의 권선이 이중으로 있다 해서 이중 농용이 됩니다. 여기에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조졌습니다. 고정자의 권선이고 여기는 회전자가 이렇게 조졌죠. 회전자 이렇게 조졌는데 회전자의 홈을 이중으로 해놨다 해서 이중입니다. 이중 농용이 되는 거죠. 홈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줬죠. 이중이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선들이 쭉 이제 배회를 되는데, 이게 고정자, 여기 회전자가 되는 것이죠. 회전자. 그럼 여기다, 여기에 있는 것이 고정자의 권선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쭉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회전자 권선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면적이 작은 권선을 썼습니다. 그렇고, 안쪽에는 단면적이 큰 이런 권선을 씁니다. 단면적이 큰 권선을 씁니다. 여기는 단면적이 작은 권선을 쓰고, 자, 그래서 홈을 이중으로 있다 해서 이중 농용이 됩니다. 이게 회전자가 되거든요. 이게 축이 있어서 이게 회전자가 된다. 이게 회전자, 여기는 고정자. 자, 그러면 이 회전자 위측에 있는 이 도체가 어떤 도체냐면 단면적이 작은 이게 일반 동해다간이 일반 합금을 해서 저항은 큽니다. 그래서 저항 크다. R대 저항은 크고, 예, 1차측 권선과 1차측의 권선인데 1차측 권선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누설 자석이 작아요. 전류하려면 여기서 누설 자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석인데 얘는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지죠? 누설 리액턴스가 작고, 얘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이 누설 리액턴스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측에 있는 권선, 노란 권선은 어떤 특성을 갖는다? R대 저항은 크고 리액턴스 X는 작은 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는 반대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항은 작고 누설 리액턴스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동 시에는 이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서 기동 시에는 여기서 전류가 흐릅니다. 외측 도체가 돼요. 외측 도체. 회전자의 외측에 있는 외측 도체에서 기동 전류가 흐르고 운전할 때는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와 기동할 때가 이제 전류가 달라지는데, 기동할 때 저항이 큰 도체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기동 시에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 주죠.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 주면 기동 토크가 증대되는 것입니다. 기동 토크는 증대되고 2차 측에 저항이 크게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제한이 됩니다. 그게 바로 권선형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거든요. 그 장점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기동 시에는 저항이 큰 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운전 시에는 저항이 작은 쪽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증대시켜주고 기동 전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게 바로 이중 농용입니다. 그래서 이중 농용을 채택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장점은 첫 번째로 기동 토크를 증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동 토크 증대를 시켜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할 때는 기동 시에는 저항이 컸었지만 운전할 때는 저항이 작아지니까 효율이 좋고, 일반적으로 여기도 저항이 크니까 기동할 때 전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는 작다. 무엇과 비교할 때? 일반 농용 유도전동기와 비교할 때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는 특성이 어떻다? 기동 토크는 크게 할 수 있고 기동 전류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농용에 비해서 작아지더라. 이게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우리는 기동이 빈번할 때 이런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를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기동 전류가 크고, 그럼 틀렸네요. 기동 전류가 작아지니까 틀렸고, 기동 전류가 적고 기동 토크도 작다. 그건 아니죠. 기동 전류는 작대 기동 토크는 커다. 네, 틀렸습니다.
기동 전류는 적고 기동 토크는 크다? 그러면 3번이 맞네요. 그렇죠?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작아지고 기동 토크는 크다, 증대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8번.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 V볼트, 자속을 5웨버, 전기자 전류를 IA, 전기자장을 RA, 속도를 NRPM이라고 할 때 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K는 상수이다. 물었네요. 직류전동기에 대한 회전속도를 산출하는 공식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직류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분권전동기가 있죠? 분권전동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 아마추어가 있죠? 아마추어 전기자가 있고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계좌원선이 있는 것입니다. 계좌원선이 병렬로 접속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분권전동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가 공급전압 V볼트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죠? V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여기 입력 전류가 IA가 되며 여기 전기자 혼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 계좌 혼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좌 전류. 여기 전기자 혼선에 뭐가 있다? 전기자장 RA가 있죠? 여기는 계좌 혼선의 장 RF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자속 화이가 이 전류에 비례해서 계좌 전류에 비례해서 자속 화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부하를 연결해서 부하를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직류전동기, 분권전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권전동기,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만들어진다? 이 공급전압과 역으로 여기서 이 전기자 혼선이 자속을 절단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전력을 무엇이라 한다? 역기전력이라고 씁니다. 직류전동기에 역기전력이 있거든요.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이 공급전압과 역으로 나온다. 이 공급전압이 이런 방향으로 공급되고 있을 때 이 공급전압과는 크기는 좀 작지만 반대로 나왔다 해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 2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역기전력을 보시면 역기전력은 2로 써서 직류발전기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역기전력은 원점 뭘 보시냐면 공급전압에서 여기 전기자 혼선에 의한 전압감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V-IA-RA 이게 역기전력이거든요. 그럼 역기전력 2는 무엇과 같다? 직류발전기의 유기전력과 똑같습니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O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전동기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정수입니다. 병렬, 회로수, 도체수, 국수 1분은 60초. 그래서 이걸 정수로 놓으면 어떻게 쓴다? K 이렇게 프라임을 씁니다. 이렇게 놓고 뭘 쓰면 된다? K 프라임 파이 자속 파이와 회전 속도 N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요 N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N호를 구하려면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기전력을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직류전동의 회전 속도 N호는 무엇이 된다? 이 값으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기전력 2를 무엇으로 나누라? K 프라임과 자속 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수인데 어떤 비례관계에서 상수는 밑으로 쓰는 것보다 위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을 떨쳐버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K, 그렇죠. 양의 상수가 되는 것이며 자속 파이에는 반비례하고 무엇에 비례한다? 이게 역기전력이거든요. 그럼 역기전력은 무엇이 된다? 공급 전압으로부터 전압감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기전력 2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 V-IA RA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동기의 회전속도 분당이라 해서 RPM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류전동기의 회전속도는 K, 하나의 상수 곱하기 자속에는 반비례하고 이게 역기전력 2가 됩니다. 역기전력 2는 언제나 공급전압에서 뭘 빼주면 된다? 전기자 혼선에 의한 전압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자속과 이건 플러스가 됐으니까 틀렸네요. 회전속도에는 K, 상수 곱하기 5분의 V-IA-RA 해서 2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9번 보시겠습니다.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네. 건식과 유입식이 있는데 유입식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 이 콘서베이터는 안전장치, 보호자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안전장치 또는 보호자. 뭘 보호해주느냐? 이 기름이 원래는 냉각과 절연을 목적으로 기름을 주입시켜야 되는데 변압기는 호흡작용을 합니다. 호흡작용이라는 것은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돼서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기름이 팽창됩니다. 또 심해에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작아지고 전류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부하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됩니다. 공기가 출입하는데 그것을 변압기 내부로 공기가 출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호흡작용이라. 그럼 호흡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수분을 흡입하게 되기 때문에 기름이 절연 내력과 냉각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냉각 효과가 절연 효과가 떨어지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걸 열화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본체 상부에 뭘 설치한다? 탱크라나 유입 탱크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콘서베이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콘서베이터. 그래서 콘서베이터는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 본체가 있으면 변압기 본체 상단부에 뭘 설치한다? 상단부에 이렇게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죠. 이런 기름 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탱크를 설치해서 여기다 기름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디까지 주입시킨다? 여기다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름과 똑같은 그런 기름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질소를 봉입시켜줍니다. 질소가스를 봉입시켜주고 질소. 여기는 이 기름과 여기는 변압기 근처에 있는 이게 철심과 곤선이 이렇게 주어졌겠죠? 곤선과 철심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절연유입니다. 기름이 주입시켰죠. 같은 절연유를 여기다 배치시킵니다. 그럼 여기는 공기가 되는 것이죠. 공기가 되고 여기는 절연유가 됩니다. 변압기 절연유. 여기에 질소가스를 봉입시켰는데 질소가스를 바깥으로 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절연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연유는 항상 여기에 왕복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락내락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서 이 팽창하게 되겠죠. 전류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 기름이 팽창해서 올라가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심해에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돼서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공기와 이 절연유와의 접촉을 차단해 줌으로써 이 변압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게 무엇이다? 이게 콘서베이터라고 쓰는 것입니다. 콘서베이터를 설치해 줌으로써 뭘 방지할 수 있다?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얘의 기능은 절연유의 변압기유의 열화 방지입니다. 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열화라고 쓰거든요. 열화. 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콘서베이터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일변 충격 방지다 아니죠? 열화 방지를 위함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반파 종류 효리에서 직류 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규류분을 포함하는가? 삼상 반파 종류 효리입니다. 삼상 반파 종류라. 그럼 삼상 반파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차 측이 이렇게 결선되어 있습니다. A상, B상, C상 이렇게 연결되는 게 3상입니다. 3상. 2차 측을 놓고 3상에서 다이오드를 하나, 2개, 3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반파만 정리하는 것이다. 반파. 이렇게 놓고 부하에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주죠.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2차 측이 되는데 여기서는 A상, 이 A상, B상, 이 B상, 이 C상. C상이 반파만 종류가 되죠. 그러면 종류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류 곡선 볼까요? 그래서 A상, B상, C상을 순차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상은 기준 벡터를 잡으면 A상이 이렇게 나오죠. A상이 이렇게. 반파이니까 반파만 나와요. 반파. 그래서 반파되어서 반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죠. A상. B상은 여기서 몇 도의 상태를 갖고
120도 이상처럼 진행되는 것이 비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은 이게 비상이 되는 것이죠. 반파가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비상이 됩니다. C상은 여기서 다시 120도 이상처럼 하니까 C상이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상 반파 종류일 때 출력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C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주파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1주파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여기서 1사이클이 됩니다. 1사이클. 여기서부터 따지면 여기까지 아니 1사이클이 되죠? 입력전원의 1주파입니다. 1주파. 1주파일 때 출력 전압은 맥동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파형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입력전원의 1주파 동안의 출력 전압은 파형이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상 반파 종류일 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 주파수의 몇 배가 된다? 3배의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 전압의 주파수에는 입력 전압의 주파수의 3배의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하나, 2개, 3개. 그래서 교류분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일명 3배라고 쓰면 되겠죠? 1주파 동안에 3개의 파형이 나온다 해서 3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의 기기문제,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힘든 문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